안녕하세요. 이노소셜랩 서진석 연구위원입니다. 제3강에서는 인권경영이 어떤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고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경영의 흐름을 알아보죠. 1948년에 유명한 세계인권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회의 각 기관의 인권을 언급했지 직접적으로 기업 인권을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의 인권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겪고 난 이후였죠. 대표적으로 인도 보팔 지역의 미국 살충제 공장 폭발 사건이 있었고요.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최래 나이지리아에서의 석유 유출로 인한 원주민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고요. 나이키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지에서 한 아동노동 사례도 있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쟁 광물,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사례는 매우 유명하죠. 이런 굵직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죠. 이에 1990년대 후반 기업 인권에 대한 요구가 쏟아집니다. 국제 앰네스티도 1998년에 기업을 위한 인권 원칙을 내놓았고요. 2003년에는 UN 인권위원회가 기업 인권 규범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서 기업 인권 관련 국제 규범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UN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 약칭 UNGP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권 책임에 관해서 UN이 처음으로 승인한 공식 문서입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표준이죠. 그만큼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층 공급망은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문제는 여전했죠.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 사건은 기업 인권 관련해서 일대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된 8층 건물의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켰죠. 그 결과 1129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인권 경영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볼까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였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만 해도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인권 관련 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ESG 규제가 강화된 거죠. 주요 국가에서 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서 인권을 살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법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호주, 미국은 현대판 노예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는요, 기업 공급망 실사법을 만들어서 심층 공급망의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실사 의무를 기업에게 부여했습니다. 나아가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2022년에 내놓고요, 현재 법제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2년 안에 EU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인권 규제는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경성 규범으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 공식 기준은 어떠할까요? 기업 인권에 대한 글로벌 규범화가 이루어져 가자 ESG 공식 기관에서도 2020년대 들어서서 ESG 공식 기준에 대한 인권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죠. GRI가 대표적입니다. GRI는 가이드라인을 2021년에 개정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즉 UNGP가 제시한 핵심 개념인 인권 실사 등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ESG 공시에는 인권 실사 내용이 없었죠.
이중 중대성을 수용하는 GRI가 가장 먼저 기업 공시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 다른 ESG 공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에서 세 가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CSRD에 의한 공시 기준이 있고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하는 SEC 공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IFRS 재단에서 하는 ISSB 공시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중에서 유럽의 CSRD에 의한 공시만이 현재 인권을 포함한 사회 기준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공시 기준 역시 환경에 이어서 사회 영역의 공시 기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업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 규범이 ESG 공시 기준 전반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권 공시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2010년대만 하더라도요, 국제사회에서는 연성규범, 즉 법적인 강제가 없는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인권에 관련된 규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서 ESG 중에서 이중 중대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ESG 공시기관에서 인권 경영을 공시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권 정보를 비재무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이죠. 이들 GRI나 또는 유럽의 CSRD가 인권 실사를 포함해서 인권 경영을 ESG 공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2020년대에서는 인권 정보를 재무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IFRS나 SEC도 이렇게 인권 경영을 포함한 ESG 공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인권 경영의 흐름을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권 경영을 할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따라가는 게 좋을지 인권 경영 프레임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GP입니다. 가트너가 매년 공급망 관리 우수기업 25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코의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보면요. 다른 기업들과 특별한 차별성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수기업들의 인권 프레임워크는 유사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UNGP가 국제사회에서 국가, 시민단체, 민간 부분 따지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에 의거해서 인권 경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UNGP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UN이 존 러기 하버드대 교수를 UN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2005년입니다. 그리고 6년에 걸쳐서 UNGP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11년 6월에 UN 인권이사회로부터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죠. 이 6년의 오랜 기간 동안 존 러기 교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행 과정을 개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NGO들마저도 UNGP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이죠. UNGP는 31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가는 정책, 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은 부정적 인권 영향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할 행정적, 사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죠. 기업은 규모, 장소, 소유 구조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종류의 인권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인권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인권 실사를 시행하고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실사 방법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규범이기도 하죠. UNGP는 이후 많은 글로벌 규범,
국가, 기업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SO 26000은 인권 영역 부분에서 이행 원칙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 역시요, 2011년 개정 가이드라인에 UNGP 내용을 반영해서요, 인권에 관한 장을 추가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EU 등에서도요, 인권 관련 규범을 만들 때 UNGP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UNGP와 입장을 달리하는 국제 규범은 없을 정도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이 인권 정책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UNGP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것이죠. 인권 경영을 추진할 경우에 꼭 UNGP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표 및 평가는 어떠할까요? WPA,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는 300개 이상의 글로벌 조직으로 구성된 협업 커뮤니티입니다.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2000개 기업 대상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죠. 이 WBA에서 기업 인권 벤치마크, 즉 CHRB를 만들었습니다. CHRB는 고위험 부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비교해서요,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인권 접근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과정, 관행을 살펴보고요, 기업들이 심각한 인권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UN, OECD, EU 등에서도 주로 참고하고 있는 인권 경영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유념해 볼 만하죠. 그 외에도요, 공급망 내 강제노동 위험을 평가하고 2년마다 부문별 벤치마크를 게시하고 있는 노도체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HRB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CHRB는 기업이 UNGP의 핵심 기대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제3자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지표입니다. 전체 산업지표 외에도요, 5개의 고위험 산업군, 즉 농식품, ICT, 의류, 채굴, 자동차 이런 산업군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요, 거버넌스와 정책 약속, 인권 존중 내재와 인권 실사, 그리고 구제 및 고충 처리 장치로 나누어서요, 인권 경영에 대한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이 발전되어 온 전반적인 흐름과 인권 경영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규범, 그리고 인권 경영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최근 ESG 공시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죠? ESG 평가 대응을 잘하면 인권 경영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이 드시나요? 인권 경영이 ESG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많지만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이 ESG 공시를 할 때 인권 경영 내용도 같이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ESG 공시 준비를 하는 한편 별도로 UNGP와 CHRB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